첫 번째 글. 2주일 후 원로원에서 마슬로바의 사건을 심리할지 몰라 네올류도프는 그 점에 맞춰 베테르부르크로 갔다가 원로원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고장을 써준 변호사의 조언대로 황제에게 탄원해 보기로 결심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판결 파기의 근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6월 초에 마슬로바를 포함한 진역수들이 시베리아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네올류도프는 굳게 결심했듯이 마슬로바를 따라 시베리아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영지들을 돌면서 용무를 처리해야 됐다. 네올류도프는 우선 가장 가까운 흑토지대의 큰 영지인 쿠즈민스크예로 떠났다. 네올류도프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는 그 영지에서 어린 시절과 풋풋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도 2차례 다녀왔다. 한 번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독일인 관리인을 데려가 함께 영지 경영을 점검했기 때문에 영지의 상태라든지 농민과 사무소, 즉 지주의 관계에 대해 오래전부터 잘 알았다. 농민과 지주의 관계는 정중하게 말하자면 농민이 사무소에 완전히 의존하는, 쉽게 표현해서 사무소의 노예처럼 종속되는 양상이었다. 1861년 폐지된 제도와 같이 이 1861년 폐지된 제도는 그 농노제가 폐지된 걸 말합니다. 폐지된 제도와 같이 인격적 예속, 즉 일정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노예처럼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없거나 아주 적은 농민 전체가 토지가 많은 지주에게 전반적으로 종속되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주도 혹은 이따금 오로지 그런 대지주들 틈에서 살아갔다. 영지 경영이 그런 예속의 토대를 둔 만큼 네올류도프도 실태를 알았고 또 모를 수 없었지만 그런 식의 경영 구조를 조장해왔다. 그러나 네올류도프는 그런 상황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고 잔혹하다는 점도 알았다. 그런 헨리 조지의 학설을 신봉하고 선전하던 대학 시절부터였다. 그것은 그는 이 학설의 근거에 아버지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겼으며 토지 소유를 50년 전의 농노 소유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시대의 죄악으로 여겼다. 그렇긴 하지만 1년에 2만 루블을 쓰는 생활에 익숙했던 군 복무 시절 이후 그 모든 지식은 그의 생활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잊혔다. 그는 재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머니에게서 받는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 뿐더러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유산 상속, 자기 재산, 즉 토지를 관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다시 토지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달 전이었다면 현 질서를 바꿀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영지 관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영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며 그곳으로부터 돈을 받는 데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이다. 지금은 시베리아로 떠나는 일정과 감옥 세계를 상대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눈앞에 있는데도 갈로 열고 그것을 위해 돈이 꼭 필요했다. 눈앞에 있는데도 어쨌든 상황을 예전 상태로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농민들에게 넘겨 그들이 전반적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리라 결심했다. 농노 소유주의 입장을 지주와 여러 차례 비교하면서 네올류도프는 토지를 고용 노동자들에게 경작하도록 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농노 소유주가 농민을 부역에서 소작제로 바꾼 것과 동일시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 해도 그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것은 앞제의 더 잔혹한 형식으로부터 덜 거친 형식으로의 이동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고자 했다. 네올류도프는 정오 무렵 쿠즈민스크의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면에서 생활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 전보를 보내지 않고 기차역에 말 2마리가 끄는 작은 타란타스를 잡았다. 이 타란타스는 지붕이나 뚜껑이 있는 러시아 특유의 여행마차입니다. 난징 무명으로 지은 방코트를 입고
긴 허리 아래쪽 주름 위에 허리띠를 여민 젊은 마부는 마부석에 역마차 마부식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는 지주나리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뻤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가운데의 녹초가 된 하얀 절름발이 말과 여위고 지친 견말이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더욱 그랬다. 그것은 그가 늘 몹시도 바라던 바였다. 마부는 주인을 태우고 가는 줄도 모르고 구저민스크의 마을의 관리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올리도프는 일부러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멋스러운 독일인이랍니다.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소설도 읽는 상마차 마부가 말했다. 그는 성격적으로 몸을 반쯤 돌리고 앉아 길쭉한 채찍 손잡이의 위쪽과 아래쪽을 번갈아 잡았다. 자신의 교양을 자랑하고 싶은 눈치였다. 담황색 말들이 끄는 트로이카를 장만해서 마누라를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답니까?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답니까?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는 커다란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놓았죠. 저도 손님들을 태우고 다녔는데요. 전구 불빛이 반짝거리더군요. 현 전체를 뒤져도 그런 건 보지 못할걸요. 돈을 엄청나게 빼돌린 거지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좋은 영지도 샀답니다. 독일인 영지를 어떻게 관리하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네올리도프는 생각해봤다. 하지만 허리가 긴 마부의 이야기가 불쾌하게 들렸다. 아름다운 날씨, 이따금 해를 가리며 점차 검게 변하는 짙은 구름, 어디에서나 농부들이 쟁기를 잡고 귀리 심을 땅을 갈고 있는 봄가리밭, 종달새들이 날아오는 지푸른 겨울 작물, 늦자란 참나무 위에 싱그러운 녹색으로 뒤덮인 숲, 소떼와 말들이 점점이 흩어진 풀밭, 경작지가 보이는 들판, 네올리도프는 그 풍경을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니다. 무언가 불쾌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순간 독일인이 쿠즈민스크의 마을에서 어떻게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 들려준 마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쿠즈민스크에게 도착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네올리도프는 그 감정을 잊었다. 사무소 장부를 검토하고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네올리도프는 영지 경영을 중단하고 모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기려던 계획에 대해 한층 더 강한 확신을 품게 됐다. 관리는 농민들의 토지가 아주 적고 그 땅이 지주의 땅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유리하다는 점을 순진하게 과시했다. 사무소 장부며 관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네올리도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장 비옥한 경작지 중 3분의 2는 개량된 농기구로 고용 노동자들이 경작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농민들이 1제사치냐당 5루블에 임대해서 경작했다. 즉 그 5루블을 지불하기 위해 농민들은 1제사치냐의 토지에 3번 쟁기질을 하고 3번 쓰레질을 하고 파종한 다음 추수하고 다발로 묶고 곡물 창고에 옮겨야 할 의무에 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1제사치냐당 10루블의 가치가 있는 일을 저임금 자유계약으로 해낸다는 말이다. 농민들은 사무소로부터 얻는 모든 것에 대해 노동으로 대단히 비싼 값을 지불했다. 그들은 목초지, 숲, 감자의 잎과 줄기에 대해 노동으로 지불했으며 거의 모두가 사무소에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민에게 빌려준 척박한 토지는 1제사치냐당 그 땅을 팔아 5%의 비율을 얻을 때보다 4배의 이익을 거두었다. 네올리도프는 예전에도 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새로운 사실인 양 새삼 확인하고는 어떻게 이런 관계의 모든 비정상성을 깨닫지 못했는지,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점을 보지 못하는지 그저 놀랍기만 했다. 토지를 농노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면 모든 농가구가 망가지고 죗값의 4분의 1도 팔지 못할 거라고, 농민들은 땅을 망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넘기면 네올리도프가 대체로 많은 손해를 볼 거라고 관리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네올리도프는 그 말에 오히려 농민들에게 토지를 넘겨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음으로써 선한 행위를 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당장 매듭 짓겠다고 결심했다. 파종을 마친 곡물을 추수해서 파는 일이라든지 농기구와 불필요한 건물을 전부 매각하는 일은 그가 떠난 후 관리인이 처리할 터였다. 그는 곧 관리인에게 다음날 쿠즈민스크의 마을의 토지 한가운데에 자리한 새 마을의 농민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농민들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고 토지를 넘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관리인의 주장에 맞서기로 한 굳은 결의와 농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즐겁게 자각하면서 네올리도프는 사무소 밖으로 나와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집 주위를 돌고 올해에는 방치되어 황폐해진 화단이며 치크리가 무성한 론 테니스 코트며 보리수나무가 들어선 가로수길 갈로 열고 네올리도프가 평소 시가를 피우러 가는 곳이자 3년 전 어머니의 손님으로 온 예쁘장한 키리모바가 그에게 교태를 부리던 곳이었다. 그 가로수길을 거닐었다. 다음날 농부들에게 할 말을 마음속으로 짧게 준비한 후 네올리도프는 관리인을 찾아가 차를 마시면서 모든 영지 경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의논하고는 이 점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고 큰 저택에 그를 위해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다. 언제나 손님 접대를 위해 사용하던 방이었다. 벽에 베네치아 풍경화가 걸리고 두 창문 사이에 거울이 있는 작고 깨끗한 그 방에는 깨끗한 스프링 침대며 물병과 성냥과 등불의 불을 끄기 위한 도구가 놓인 작은 탁자가 있었다. 거울 옆 큰 탁자에 여행 가방이 열린 채 놓여 있고 그 안에 그가 가져온 여행용 화장 도구 상자와 책들이 보였다. 범죄의 법칙에 대한 러시아의 연구서가 한 권 있고 같은 주제에 대한 독일어 책과 영어 책이 한 권씩 있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시간이 빌 때 그 책들을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짬이 나질 않았다. 그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농민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 채비를 했다. 방 한 구석에 상간 무늬가 아로새겨진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안락 의자가 있었다. 그 안락 의자의 모습이 문득 그의 마음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건 어머니의 방에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허물어질 집, 방치될 정원, 벌채될 숲, 모든 외양간과 마구간과 농기구 창고와 말과 암소가 갑자기 아쉽게 느껴졌다. 비록 자신이 수고를 들인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은 그도 알았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이뿐 아니라 토지도 곧 절실하게 필요해질 수입의 절반도 아쉬웠다. 그러자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기고 영지 경영을 중단하는 것은 무분별한 짓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때마침 떠올랐다. 난 토지를 소유해서는 안 돼.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지 경영을 감당할 수 없지. 게다가 이제 시베리아로 떠날 테니 집도 영지도 필요 없잖아. 한 목소리가 말했다. 다 맞는 말이다.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네가 시베리아에서 평생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별 문제없는 영지를 받았듯이 너도 그것을 똑같은 상태로 물려주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넘기고 없애기는 아주 쉽지만 모든 것을 손에 넣기는 대단히 어렵다. 무엇보다 넌 자기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심한 후 그에 따라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결심이 네 안에 확고한가? 네가 이제부터 하려는 일은 정말로 양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남들 때문에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네올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묻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하게 될 말이 그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생각할수록 점점 더 많은 물음이 떠올랐고 그것들은 점점 더 풀기 어려워졌다. 그 생각들을 떨치기 위해 지금 자신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물음들을 다음날 맑은 머리로 풀어보기 위해 그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려고 해보았다. 하지만 한참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열린 창문으로 상쾌한 공기와 달빛이 깨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 소리는 저 멀리 공원에서 오는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며 가까이 창문 아래 꽃이 만발한 라일락 덤불에서 오는 한 마리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나이팅게일과 깨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감옥 소장의 딸이 연주하던 음악이 떠올랐다. 소장을 떠올리자 마슬로바가 생각났다. 절 내버려 두세요 할 때 입술이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바르르 떨리던 모습도. 그러고는 독일인 관리인이 개구리들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를 말려야 했다. 그런데 그는 내려갔을 뿐 아니라 마슬로바로 변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난 진역 쓰고 당신은 공작이야. 아니, 난 굴복하지 않아. 네올리도프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다만 이제 자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신이 관리인과 마슬로바가 간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 2부 두 번째 글입니다. 다음날 네올리도프는 오전 9시에 눈을 떴다. 주인의 시중을 드는 젊은 사무원이 네올리도프가 부시럭대는 소리를 듣자 번쩍이는 구두와 차고 깨끗한 샘물을 들고 와서 농민들이 모여 있다고 전했다. 네올리도프는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토지를 빌려주고 영지 경영을 그만두는 데 대한 어제의 아쉬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그 감정을 떠올리면 놀랍기만 했다. 지금 그는 눈앞에 닥친 일에 기뻐했고 자기도 모르게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방 창문으로 치커리가 무성하게 자란 론 테니스 코트가 보였다. 농민들이 관리인의 지시대로 그곳에 모여 있었다. 개구리가 이유 없이 어저녁부터 울었던 것은 아니었다. 날씨가 흐렸다. 아침부터 따뜻한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려 나무잎과 가지와 풀에 빗방울이 맺혔다. 초목의 향기 외에 비를 갈구하는 듯한 흙냄새도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네올리도프는 옷을 입으면서 여러 번 창밖을 내다보며 농민들이 코트에 모이는 모습을 살폈다. 그들은 잇따라 다가와 서로를 향해 모자를 벗으며 인사하고는 지팡이를 짚고서 둥글게 섰다. 근육질이 탄탄한 몸에 초록색 선깃과 크다란 단추들이 달린 짧은 재킷을 입은 젊은 관리인이 네올리도프에게 와서 말하길 모두 모였다고. 그들은 네올리도프가 커피나 차를 마실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커피든 차든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곧 농민들과 나눌 대화를 생각하니 뜻밖에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농민들이 설마 실현되리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한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즉 그들에게 토지를 싼 값에 넘겨주기 위해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부끄러웠다. 모여있는 농민들에게 다가가 붉은 머리, 곱슬머리, 대머리, 하얗게 센 머리를 보자 네올리도프는 몹시 당황한 나머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머리칼 특수연 농민들이 입은 카프탄의 보풀에 방울방울 맺혔다. 농민들이 주인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지만 그는 너무도 당혹스러워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러시아 농민을 잘 안다고 자처하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독일인 관리인이 당혹스러운 침묵을 깼다. 네올리도프와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영양 상태가 과해 보이는 그 남자는 농부들의 마른 주름투성이 얼굴이며 가풋한 옷깃 사이로 튀어나온 야윈 견갑골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다. 여기 공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토지를 넘기시겠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인이 말했다. 어째서 가치가 없다는 거야? 바실리 카틀리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가? 돌아가신 마님은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셔서 젊은 공장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감사한 일이지. 머리털이 불그레한 입담 좋은 농부가 말을 꺼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토지를 전부 여러분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농부들은 침묵했다.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도 했다. 믿지 않는 듯도 했다. 토지를 넘기다니 무슨 뜻입니까? 재킷을 입은 중년 농부가 말했다. 여러분이 저렴한 값에 이용하도록 토지를 임대하겠다는 거죠. 친절하기도 하시지. 한 노인이 말했다. 단 갚을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말했다. 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당연하지. 땅이 우리 생계 수단이니까. 나리로서는 그 편이 더 마음 편할 겁니다. 돈만 받으면 될 테니까요.
그럼 골치 아플 일도 없고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골치 아픈 건 당신들 때문이죠. 독일인이 말했다. 당신들이 제대로 일하고 규칙을 지켜야. 우리로서는 힘드네. 바실리 카트리치. 코가 뾰족한 야윈 노인이 말했다. 자네는 왜 말을 밭에 풀어놓냐고. 하지만 누가 말을 풀어놓는가 말인가. 난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도록 온종일 낯질을 하다가 야간 방목되면 골아떨어져. 그런 말이 자네 귀리밭에 들어가고 자네는 내 살가죽까지 벗길 자세로 쥐어짜지. 그래도 규칙을 지켰어야죠. 규칙이라 말은 쉽지 우리 힘으로는 벅차.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검고 털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반박했다. 내가 울타리를 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목재를 주던가. 키가 작고 행색이 초라한 농부가 뒤에서 끼어들었다. 지난 여름에 울타리를 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날 석 달 동안 감옥에 쳐넣어 머리니의 배를 채워줬지. 울타리를 만들어봤자 결국 그 꼴인걸.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네올리도프가 관리인에게 물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도둑입니다. 독일어로 그렇게 말했다. 관리인이 독일어로 말했다. 해마다 숲에서 발각되지요. 자네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관리인이 말했다. 우리가 자네를 존중하지 않았단 말인가? 노인이 말했다. 우리야 자네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우린 자네 손아귀에 있으니 말이다. 자네가 우리 목숨을 쥐었잖아. 참나 이봐요. 누가 당신을 괴롭힌다고 그럽니까? 당신들이나 남의 부하를 도두지 않으면 좋겠군요. 뭐요? 부하를 도둔다니. 지난 여름에 당신이 내 면상에 주먹을 날렸잖아.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고. 부자들하고는 재판에서 붙지 말라고 했던가? 규칙대로 하면 되잖아. 끼어든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언쟁이 벌어지는 듯 했다. 한편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억눌린 저기가 엿보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자신의 우울함과 권력에 대한 자각이 눈에 띄었다. 네올리도프는 그 말다툼을 듣는 게 괴로웠다. 그는 지대와 지불기한을 정하는 문제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까? 토지를 전부 넘긴다면 지대를 어떻게 정할 건가요? 나리의 땅이니 나리가 값을 정하십시오. 네올리도프가 지대를 정했다. 네올리도프가 정한 지대는 인근 농부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쌌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농부들은 값을 흥정하기 시작했으며 지대가 비싸다고 생각했다. 네올리도프는 자신의 제안이 환대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네올리도프는 그 제안이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누가 토지를 빌릴지, 즉 공동체 전체의 명의로 빌릴지 조합의 명의로 빌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농민들과 배제 대상이 된 농민들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관리인 덕분에 지대와 지불 기한이 정해졌고 농민들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안덕마 아래의 마을로 향했다. 네올리도프는 관리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소로 갔다. 모든 것이 네올리도프가 원하고 예상한 대로 됐다. 농민들은 인근의 지대보다 30% 더 싼 값의 토지를 받게 됐다. 그가 토지에서 얻을 수입은 반 가까이 줄었지만 네올리도프에게는 충분히 넉넉했다. 특히 숲을 매각한 돈과 농기구를 처분해 얻게 될 돈을 더하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모두 아주 잘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계속 부끄러웠다. 그는 보았다. 몇몇이 그에게 감사의 말을 했지만 농민들은 불만에 차서 무언가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농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다음 날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네올리도프는 마을 대표로 뽑혀온 노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무언가를 끝내지 못한 불쾌한 기분에 잠긴 채 말 3마리가 끄는 멋스러운 콜야스카에 올라 영문을 알 수 없이 불만스레 고개를 젓는 농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기차역을 떠났다. 네올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불만스러웠다. 무엇가 불만인지는 몰랐지만 어쩐지 계속 서글프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땅을 완전히 거저주는 건 아니고 싸게 이렇게 임대를 놨네요. 세 번째 글입니다.
네올리도프는 쿠즈민스크의 마을을 떠나 곰으로부터 상속받은 영지로 향했다. 그가 카츄샤를 처음 만난 마을이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도 쿠즈민스크의 마을에서처럼 토지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 밖에도 카츄샤에 대해 그리고 그녀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죽었을까? 그는 아침 일찍 파노보 마을에 도착했다. 마차가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모든 건물들, 특히 저택의 황폐하고 낡은 모습에 가장 먼저 놀랐다. 한때 초록색이던 함색 지붕은 오랫동안 새로 칠하지 않아 녹이스로 붉게 변했고 함석판 몇 장은 폭풍 때문인지 위로 들려 있었다. 저택의 외벽에 붙인 판자들은 여기저기 뜯겼다. 떼기 쉬운 자리에 있는 판자들을 사람들이 못을 비틀어 뜯어낸 탓이다. 앞문 계단과 그에게는 잊지 못할 뒷문 계단까지 형광계단은 썩고 부수져 골재만 남았다. 창문 몇 개는 유리 대신 판자로 막아놓았고 관리인이 사는 곁채와 부엌과 마구간은 모두 낡고 칙칙했다. 정원만은 황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초목들이 무성하게 군락을 이루었고 때마침 꽃이 온통 허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담장 너머로 하얀 구름처럼 꽃을 피운 벚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가 보였다. 산 울타리를 이룬 라일락 나무에는 14년 전 그 해처럼 네올리도프가 18살 카츄샤와 함께 라일락 나무 뒤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 은근퀴에 찔렸을 때처럼 꽃이 피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집 근처에 심은 낙엽송은 그때만 해도 막대기 같으니 이제 통나무로써도 될 만큼 굵게 자랐고 바늘 같은 부드러운 황록색 잎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기슭을 따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 물방아용 뚝에서 떨어지며 소란한 소리를 냈다. 강 건너 풀밭에서는 농가의 온갖 가축떼들이 서로 뒤섞여 풀을 뜯고 있었다. 신학교를 중퇴한 관리인이 앞마당에서 미소 띤 얼굴로 네올리도프를 맞이하더니 연신 미소를 지으며 그를 사무소로 부르고는 여전히 웃음을 띤 채 칸막이 뒤편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 미소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칸막이 뒤편에서 서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다가 뚝 멎었다. 팁을 받은 상마차 마부가 방울을 울리며 앞마당을 빠져나가자 주위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자수를 놓은 루바시카를 입고 실크 술을 귀걸이로 단 맨발의 아가씨가 뒤이어 창문 옆을 지나 뛰어갔고 그 아가씨 뒤로 한 농무가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두꺼운 부처의 징을 울리며 달려갔다. 네올리도프는 창가에 앉아 정문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다. 작은 쌍바라지 창문으로 상쾌한 봄바람이 갈아엎은 땅의 흙냄새를 싣고 들어와 땀에 젖은 그의 이마 위에 들이운 머리, 칼과 온통 칼자국이 난 창턱의 쪽지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트라파탑. 강에서 아낙네들이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망이 두들리는 소리가 트라파탑 이렇게 표현하는가 봐.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아용 저수지의 어귀를 따라 내달린다. 물이 방아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르게 들리고 파리 한 마리가 깜짝 놀란 듯 날카롭게 윙윙거리며 깃과를 스치며 날아갔다. 그러자 문득 언젠가 오래전 자신이 아주 젊고 순수하던 시절에 똑같이 이곳 강에서 빨랫감을 두들기는 그 방망이 소리와 규칙적인 물방아 소리를 들었고 똑같이 젖은 이마 위에 들이운 머리칼과 칼자국이 난 창턱 위의 쪽지가 봄바람에 흔들렸고 똑같이 파리 한 마리가 놀란 듯 깃과를 스치고 날아갔던 것이 네올리도프의 뇌리에 떠올랐다. 18살 소년이던 당시의 자신을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지닌 풋풋하고 순수한 바로 그 시절의 자신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꿈속에서 흔히 그러듯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렵고 서글퍼졌다. 언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관리인이 미소를 띤 얼굴로 물었다. 좋을 대로 해요. 난 배가 고프지 않아요. 마을을 산책하러 나가볼까 합니다. 그럼 집안을 둘러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집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둘러보시는 것도. 아니요, 나중에 보죠. 그보다 이곳에 마트로냐 히리나라는 여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여자는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였다. 그럼요, 마을에 삽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여자랍니다. 밀주를 팔지요. 제가 아니까 적발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만 고소를 하자니 불쌍해서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있는 할멈이거든요. 관리인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바람과 네올리도프 역시 모든 일에 대해 자신과 똑같이 사고한다는 확신을 드러낸 미소였다. 어디에 삽니까? 직접 가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마을 끝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집이지요. 왼편에 벽돌집이 있을 겁니다. 그 벽돌집 뒤쪽에 그 여자가 사는 오두막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관리인이 기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고맙지만 제가 찾아보죠. 당신은 농민들에게 내가 토지에 대해 꼭 이야기할 게 있으니 모여달라고 말해줘요.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구즈민스크에서처럼 이곳 농민들과도 일을 매듭지을 생각이었다. 그것도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당장 끝내고 싶었다. 네 번째 글입니다. 대문을 벗어난 네올리도프는 질경이와 냉이가 무성한 방목장을 가로지르는 잘 다져진 오솔길에서 화려한 앞치마를 두르고 실크 수우를 귀에 달고서 퉁퉁한 맨발을 빠르게 놀리며 다가오는 농민 처녀를 만났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던 처녀는 달리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왼팔을 빠르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는 붉은 수탉을 배에 꽉 누르고 있었다. 빨간 벼옷이 흔들리는 수탉은 매우 태연해 보였다. 다만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검은 한쪽 발을 쭉 뻗었다 올렸다 하며 처녀의 앞치마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주인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우선 속도를 줄여 보통 걸음으로 바꾸더니 그 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뒤로 획 젖혔다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는 그가 지나간 뒤에야 수탉을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네올리도프는 우물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더럽고 거친 루바시카를 입은 노파를 만났다. 굽은 등에 물이 가득한 무거운 통들을 쥐고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내려놓고 똑같이 고개를 뒤로 휙 젖혔다가 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우물을 지나치자 마을이 나타났다. 맑고 무더운 날씨였다. 10시 무렵부터 푹푹 찌듯이 더웠고 몰려든 구름들이 이따금 해를 가렸다. 길에서는 온통 코를 찌르듯이 강렬하지만 딱히 불쾌하지는 않은 그름 냄새가 떠돌았다. 반질반질하고 평평하게 다져진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첼레가 행렬은 평상처럼 생긴 길쭉하고 평평한 수레에 말을 매단 집마차의 일종이랍니다. 첼레가 행렬에서 특히 네올리도프가 지나친 열린 대문 안쪽의 파헤쳐 놓은 거름더미에서 풍기는 냄새였다. 바지와 루바시카에 동그름을 묻힌 채 맨발로 짐수레를 뒤따라 언덕을 오르던 농부들이 키가 크고 뚱뚱한 주인을 돌아보았다. 주인은 실크 리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모자를 쓰고서 빛나는 손잡이가 달리고 마디가 있는 반들반들한 지팡이로 두 걸음마다 땅을 짚으며 마을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빠르게 달리는 첼레가의 마부석에 앉아 덜컹덜컹 흔들리며 밭에서 돌아오던 농부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는 범상치 않은 남자를 놀란 눈으로 쫓으며 모자를 벗었다. 안악들은 대문 밖과 현관 계단으로 나와 서로를 향해 그를 가리키며 눈으로 배웅을 했다. 네올리도프는 네 번째 대문을 지나치다가 대문 밖으로 삐그덕거리며 빠져나오는 첼레가들에 막혀 걸음을 멈췄다. 높다랗게 쌓아올린 걸음 위에는 사람이 앉도록 멍석이 깔려 있었다. 6살짜리 사내 아이가 첼레가를 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에 들떠 그 뒤를 따라갔다. 나무껍질 신발을 신은 젊은 농부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며 말을 문 밖으로 몰았다. 다리가 긴 회색 망아지가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네올리도프를 보고 놀라서 첼레가에 바짝 붙다가 바퀴에 다리를 끌키자 마침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오면서 불안한 기색으로 살짝 울음소리를 내던 앞말 앞으로 껑충 달려갔다. 몸놀림이 빠른 야윈 노인이 역시 맨발로 다음 말을 끌고 나왔다. 줄무늬 바지와 길고 더러운 루바시카 차림에 앙상한 어깨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평평하게 다져지고 마치 불에 탄 자리처럼 회색 동그란 부스러기가 흩어진 길로 말들이 빠져나오자 노인은 대문 쪽으로 되돌아가 네올리도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놨네. 노인은 지주인 네올리도프에게 지극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대화할 때는 아주 친하거나 손아래인 사람을 대하듯 허물없는 말투를 사용하며 앞으로 등장할 노인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네올리도프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 노인 부부에게 계속 정중한 말투를 사용한다. 그리고 네올리도프가 예의도 바르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 마님들의 조카분이신가? 네, 그분들이 조카입니다. 잘 오셨어. 그런데 무슨 일이실까? 우리를 방문하러 와주시다니. 노인이 수다스럽게 말했다. 네네, 그런데 생활은 어떻습니까? 네올리도프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묻었다. 우리 생활이 어떠냐고? 궁색하기 짝이 없지. 수다스러운 노인은 흡족한 듯 말끝을 길게 늘렸다. 왜 궁색하지요? 네올리도프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럼 어떤 생활을 한담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살고 있수다. 노인은 네올리도프를 뒤따라 땅바닥이 드러나도록 깨끗하게 치워둔 차양 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차양 아래서 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 식구는 12명이라오. 노인이 두 여자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머리 수건이 벗겨지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여자들은 치맛자락을 걷어 허리춤에 쑤셔 넣고는 무릎 아래까지 똥구름으로 더러워진 종아리를 훤히 드러내고서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름더미의 오목한 부분에 쇠수랑을 꽂고 서 있었다. 달마다 6푸드씩 호미를 사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구하겠어? 당신네들이 수확한 호밀로는 정말 부족합니까? 우리가 수확한 것? 노인이 비웃듯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우리 밭은 세 사람 몫에 불과하다오. 지난해에는 고작 8단을 수확했고 말이오. 크리스마스까지는 버티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구 한 명을 일꾼으로 보내고 나리의 돈도 빌리면서 버티고 있수다. 사순절이 되기도 전에 전부 써버려서 아직 세금도 내지 못했지만 세금으로 얼마를 냅니까? 우리 집은 넉 달마다 17루블을 낸다오. 아, 말도 안 되는 생활이지. 우리가 여태껏 버티고 있는 게 용할 지경이라니까.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깨끗이 치워진 곳에 있던 네올리도프는 앞쪽의 작은 앞마당으로 들어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채 쇠사랑으로 휘저어 놓은 샛노란 그름더미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다. 그름더미에서 심한 냄새가 풍겼다. 그럼요, 들어오시구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네올리도프를 앞질러 맨발 갈로 열고 발가락 사이로 똥구름이 빠져나왔다. 맨발로 재빨리 걸어가 그를 위해 통나무 집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들은 머리 수건을 매만지고 치맛자락을 내리면서 소매에 금단추가 달린 청결한 주인이 자기들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호기심과 두려움 어린 눈길로 쳐다봤다. 통나무 집에서 루바시카만 걸친 여자아이 2명이 뛰어나왔다. 네올리도프는 몸을 살짝 숙이고 모자를 벗은 후 현관방을 지나 시큼한 음식 냄새가 풍기고 배틀 2개가 공간을 다 차지한 더럽고 좁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배치가 옆에는 걷어 올린 소매 밖으로 힘줄이 붉어지고 햇빛에 그을린 야윈 팔을 드러낸 노파가 서 있었다. 여기 나으리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구려. 노인이 말했다. 어머 어서 오세요. 노파가 걷은 소매를 끌어내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요. 집이 허물어지려 하지요. 언제든 누구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영감은 괜찮다네요. 이렇게 우리는 짜르처럼 살고 있어요. 팔팔한 노파가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떨면서 말했다.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당신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뭘 먹느냐고요? 좋은 음식을 먹죠. 첫 번째 코스는 크바스와 빵이고, 이 크바스는 엿기름, 보리, 호밀 등으로 만든 러시아의 음료랍니다. 크바스와 빵이고, 두 번째 코스는 빵과 크바스라고. 노파가 반쯤 사근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아니요, 농담은 말고요. 오늘은 뭘 먹을지 보여주십시오. 먹을 거? 노인이 끌끌거리며 말했다. 우리 식사는 단순해요. 할멈 나리에게 보여드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농사꾼들이 먹는 것을 보시고 싶다고요? 보아하니 참말로 꼼꼼한 날이네. 전부 아셔야겠다니. 빵과 크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프도 있어요. 여인네들이 어제 방풍나무를 뜯어왔거든요. 그걸로 수프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도 있지요. 더 없습니까? 뭐가 더 있겠소? 우유나 섞는 정도지. 노파가 기덕거리면서 문을 쳐다보며 말했다. 문이 열려있고 현관방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내 아이들, 여자 아이들, 젖먹이가 딸린 안악들이
문에 바짝 붙여 농부들이 먹는 음식을 구경하는 이상한 나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노파는 귀족을 상대하는 자신의 수완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다. 네, 나리, 우리가 사는 게 참 궁색하고 초라합죠. 그렇고 말고요, 노인이 말했다. 어디를 기어들어와? 그가 문가에 선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올리도프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거북하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수다. 노인이 말했다. 현관방에 서로 바싹 붙어있던 사람들이 네올리도프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길을 따라 위쪽으로 향했다. 현관방에서부터 두 사내가 맨발로 그를 따라왔다. 소녀인 아이는 한때 하옅을 더러울 루바시카를 입었고 다른 아이는 낡고 바랜 장밋빛 루바시카를 입었다. 네올리도프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지금 어디가? 하얀 루바시카를 입은 사내 아이가 말했다. 마트리오나 하리나를 만나러 간단다. 그가 말했다. 너희들 그 여자를 아니? 장밋빛 루바시카를 입은 손아래 사내 아이가 무엇 때문인지 웃음을 터뜨렸고 손이 아이는 진지하게 되물었다. 어떤 마트리오나?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사내 아이가 말끝을 길게 내려놓았다. 그 사람은 세모니아 하야. 마을 끝에 살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자, 베지카, 아저씨를 데려다 주자. 말들은 아마 별일 없을 거야. 베지카는 찬성을 했고 세 사람은 윗마을로 향했다.